전 영화 시작해서 이만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인마 재개집 The House That Jack Built.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최신작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작년 칸 영화제에서 네. 비경쟁 부문으로 초청이 돼서 프리미어를 했었고, 네. 이제 멜랑콜리아 때 나치 발언 나는 나치다. 나는 나치다 뭐. 근데 멜 깁슨 같은 사람은 아니다. 뭐 약간 횡설수설했더라고요. 멜 깁슨?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나치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계속 농담을 하는데 그 농담이 점점 통제 불가능해지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실은 얘기를 이게 했어요. 회수를 자꾸 해보려고 하는데 수습을 해보려고 하는데 망한 거죠. 네, 수습하려고 할수록 이제 말려가는 거죠. 왜냐면 막 이제 유태인을 싫어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갑자기 한 거예요. 할 필요 없는 얘기를. 그러고 나서 농담으로 덴마크 출신의 유태인 여성 감독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싫어졌다. 막 이런 식으로 농담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자기가 유태인 싫어하는 게 아니라서 나는 멜 깁슨이랑은 다른 사람이야 하면서 멜 깁슨까지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고 일단 그렇게 돼서 그게 사실은 갑분싸라고 하죠. 네, 요즘 말로. 커스틴 던스트가 막 기속말하고 미쳤냐고. 갑분 트리에. 네, 어쨌든 그래서 페르소나 논그라타 비선호 인물이 됐다가 그럼 베니스 가지고 그러고 베니스에 갔다가 ним포매니악을 그때였나요? 베니스에서 칸느 영화제 로고가 네 맞아요. 페르소나 논그라타 티셔츠를 입고 씩 웃으면서 모든 사진에 등장을 하셨죠. 그런 분이시고요. 이번에 자랑스럽게 금의인지는 모르겠지만 환영을 하셨죠. 워낙 이제 유명한 감독이고 뭐랄까 호불호가 극명하게 나뉘는 사람이기도 하고 문제작도 많이 만들고 본인이 문제아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고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선 2월 말에 개봉을 했는데 아직도 간간히 상영하는 곳이 있어요. 아, 그쵸. 네. 뭐 보시려면 보실 수 있다. 아트나인이라던가. 줄거리를 얘기해 볼까요? 아, 그럴까요? 저희가 줄거리를 저희가 사바하 때 줄거리 따로 안 했잖아요. 네네. 다들 보셨을 거라 믿고 그래서 이제 줄거리를 한 달 만에 하는데 어색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 영화는 잭이 과거에 저지른 5개의 살인에 대해서 누군가 버지라는 사람에게 고백을 하는 걸 따라가는 영화죠. 첫 번째 살인은 차가 고장나서 마침 지나가던 잭의 차에 히치하이킹을 시도한 여성을 잭이라는 도구로 잭이 쳐 죽인 이야기죠. 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잭은 살인과 예술을 등치시키면서 실제로 그 여성의 얼굴에 뭐 미술품을 피카소의 그림을 얹죠.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주장을 펼치는 거죠. 사실 살인은 예술이다. 그래서 버지가 간혹 뭔가 이야기를 듣다가 반박하기도 하고 뭐 약간 어떻게 보면 소크라테스 같은 아닌가요? 소크라테스 아닌가? 뭐 대화법이라는 점에서? 아무튼 반박하는 질문을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버지는 별로 설득할 생각이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히려 같은 사람이 자기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답만을 약간 일종의 답정너? 아무튼 네 그렇고 잭이 이제 시신을 냉동창고로 옮기는 걸 보여주는데 이제 살인이 거듭되면서 이 작은 공간이 점점 비좁아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살인은 한 중년 여성의 집에 침입해서 그녀를 목졸라서 죽이고 시체를 매달고 길을 내달린 이야기죠. 그래서 그 에피소드에서는 잭이 자신의 강박증적인 성격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하는 이야기이면서 또 동시에 피해자들의 시체로 사진을 찍어서 일종의 또 다른 예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스스로에게 미스터 소피스티케이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직접 신문에 사진을 보내기도 하고. 그게 진짜 폰트리에 같은 점이죠. 왜냐면 라스 폰트리에가 본명이 아니잖아요. 그게 자기가 자기에게 붙인 이름이잖아요. 그 폰이라는 게 되게 멋있어 보이는 이름. 귀족 이름 같은 거?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로는 삐꺼워가지고 영어학교 친구들이 비아냥거리는 걸로 약간 귀족 이름 같은 걸 붙여준 건데 본인은 그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쓰는. 그것도 적절하네요.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약간 나르시시스트적인 사이코패스의 면모가 좀 더 드러나는 그런 에피소드였고 세 번째 살인은 엄마와 두 아들을 사냥하는 형식으로 살해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개념을 동물의 원리, 행동의 원리 속에서 설명을 하는 책의 논리가 나오고 점점 더 과감해지죠. 사체를 그냥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사체를 약간 훼손하면서 어떤 특정한 표정을 만들어낸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네 번째의 살인은 본인이 이제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연인이었다는 심플이라고 부르는 여자의 가슴을 도려낸 엽기적인 행각이 나오는데 그 여성을 죽이기 전에 대화를 나누면서 그러니까 왜 남자만 잘못한 거냐 이렇게 억울해하는 잭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영화는 사실 뭐 정확한 시대가 나오지 않지만 6, 70년대로 추정이 돼요. 왜냐면 그 여자 이름이 제클린인데 뭐였지? 케네디 부인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걸로 봐서 어쨌든 그 6, 70년대 이야기지만 지금 미투 이후에 약간 사회에 대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나오고 마지막 이야기는 대량 학살에 대한 이야기인데 살인의 강도가 이제 그렇군요. 살인의 강도가 점점 세지면서 이제 대량 학살에 다다른 것 같죠. 그 풀메탈 재킷 총알에 집착을 하다가 결국 타이밍을 놓쳐서 사람들을 죽이지는 못해요. 그 총의 사정거리 때문에 냉동 창고 안에 절대 열리지 않던 문이 있었는데 그걸 열어야 되는 일이 있고 그걸 열었더니 이제 갑자기 어떤 그 어두운 방 구석에서 버지가 짠 하고 나타나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냥 버지는 그냥 앉아 있었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왜 이렇게 낯설지? 미쳐버리겠네. 버지와 대화를 하는데 버지가 근데 사실 이야기가 여기서 합쳐지잖아요. 그 잭의 나레이션과 버지를 만나는 순간까지의 그 과거 회상이 합쳐지면서 버지가 잭에게 집을 짓고 있지 않았니?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잭이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시체들을 자재로 삼아서 드디어 집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간 버지와 잭이 지옥으로의 여행을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영화 초반에 우리가 들었던 대화가 되는 것이죠. 네. 이 대화의 끝에서 잭은 지옥의 맨 밑바닥에 도착하는데 그곳에서 이제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천국으로 나갈 수 있는 계단이 있고 그 계단을 향하는 천국이 아니라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계단이 있고 거기를 향하는 유일한 다리가 끊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잭이 그럼 내가 벽을 타서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도 되냐 했더니 버지가 시도해보렴?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단다 라고 약간 유혹을 하죠. 그래서 잭이 벽을 타기 시작하면서 벽을 반 이상 건넜을 즈음에 결국 발을 헛디디면서 지옥의 불구덩이 밑으로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끝! 그렇습니다. 네. 그냥 되게 답지 않게 활기차시고 그쵸 좋죠. 제가 왜 활기찬 줄 아세요? 몰라요. 평소에 죽어 지내기 때문입니다. 저 지금 진정하시고요. 네. 제가 지금 형광모자 때문에 형광모자 너무 낯설어가지고 오랜만에 봤더니 저도 이런 제 모습이 낯설어요. 네, 제가 지금 뭔가 아시겠지만 늘 무기력하고 네. 근데 사실 아까 저희가 잠깐 딴 얘기로 했지만 극과 극은 통한다고 무기력과 하이퍼가 통할 수 있죠. 네. 지금 짜내시는 거군요. 지옥이 천국과 통하는 것처럼. 미치겠. 그쵸. 천재인데? 천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라스 폰 트리에의 영화에 기본은 그건 것 같아요. 천국과 지옥은 통한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영화에 대한 호불호가 좀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네. 일단은 천국과 지옥은 통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라스 폰 트리에 영화에는 언제나 핵심적인 축이 있어요. 그 핵심적인 축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생명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필연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소멸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그 필연을 거부하고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하는 아니면 시간을 박제하려고 하는 의지. 이 두 개의 충돌이 제가 봤을 때 언제나 라스 폰 트리에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정확하게 예술이 아니면 혹은 영화나 사진이 가지고 있는 의지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 살인마 재계집은 이제 진짜
라스 폰 트리에 영화답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 그런 주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죠. 네. 줄거리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잭이라는 사람은 살인을 통해서 예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에는 약간의 오차가 있는 것 같아요. 잭이 말하는 예술이 과연 살인이란 행위인가? 사실 이제 이 영화 속에서 잭이 하고 있는 예술은 어찌 보면 사진인 것 같거든요. 조형 설치 미술. 설치 미술. 그러니까 사실은 살인 자체가 예술이라면은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럼 살인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얘기하지 없죠.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살인은 예술을 위한 재료를 만드는 과정인 맞아요. 준비 단계인 거예요. 재료라는 그게 되게 중요하게 많이 등장하기도 하죠.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재료를 가공하는 과정 자체도 예술의 부분이겠죠. 첫 번째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구상하는 것도. 재료를 얻는 과정이지 살인이 사실은 예술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하고 있는 예술은 사진을 찍는 거고, 그래서 이 사진을 찍는다는 것 자체가 앞에서 말했던 그런 것과 연결이 돼 있죠. 이걸 박제하려고 하는 거스를 수 없는 힘에 대해서 저항하는 어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시체들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는 행위도 사실은 부패로부터 막기 위한 미라를 만드는 일종의 행위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자기 예술, 그래서 그 사진을 위해서 하는 행위를 보면은 그게 되게 영화스러운 게 있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그냥 시체를 찍는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걸 어떻게 굳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만들어낼지 나중에 이제 배경 미장센을 막 고민하고 그런 식으로 점점 이제 예술이 일종의 발전을 해가는데 그것도 사실은 영화를 만드는 과정이랑 비슷하고 그런 면에서 진짜 잭은 어떤 면에서 라스 폰 트리에처럼 보이는 면이 있죠. 상당히 직접적으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잭이 자신의 예술을 통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건 뭔가라면 그것도 사실 되게 직접적으로 말을 해주는데 인간이 선을 강요받았고 그래서 이제 내면에 호랑이 그림 나오잖아요. 내면에 야수를 무시하도록 교육받았고 그래서 이제 이 살인이 어쨌든 일종의 해방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저한테 이건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살인이라는 게 시간보다 선수를 쳐가지고 죽음을 만들어내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운명에 저항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어쨌든 이게 선악을 뒤집는 파괴의 예술, 혼돈을 일으키는 예술인 거죠. 뭐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 면에서 라스 폰 트리에는 확실히 그 혼돈을 만드는 파괴를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그게 어떤 방식으로 만들든 혼돈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안에서. 그러니까 정해진 개념을 부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인 거죠. 이 사람한테 예술이란 거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또 비슷하다면 비슷한데 그 전작품들을 생각하면은 예를 들면 멜랑콜리아라든지 아니면 안티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언제나 썩는 것들이 결국에는 그런 거거든요. 첫 번째로는 하강. 하강은 이 사람한테 죽음인 거예요. 비슷하다면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중력이라는 자연 법칙과 시간의 법칙, 이 두 개의 방향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거스르지 못하는 거니까 실패인 거네요. 안티크라이스트에서는 그 어린아이가 떨어져서 죽는 그런 하강의 움직임이 있고 멜랑콜리아에서는 뭐 이상한 우박 같은 게 내리는 뭐 하강의 움직임이 있다거나 언제나 반드시 들어가는 게 그 하강의 움직임이고 그리고 그 하강이랑 같이 찾아오는 게 일종의 혼돈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 추락이. 그 추락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추락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추락이 일종의 무로 돌아가는 혹은 혼돈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큰 틀에서 보면은 언제나 혼돈으로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안티크라이스는 에덴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그 에덴으로 가는 행위 자체가 선악과를 먹기 전으로 가는 거고 멜랑콜리아는 종말인데
그 종말 전에 오는 게 뭐냐면 중력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원초적인 단계로 가는 행위들인 거죠. 이 영화 내 라스폰트리에 영화 내에서 항상 일어나는 것들은 큰 틀에서 글로 가는 건데 이 영화는 그런 면에서는 되게 다른 점이 있어요. 엄청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는 그냥 추락한다는 거예요. 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혼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영화는 그래서 그 전작들이 명확한 구분이 나눠진 세계에서 혼돈으로 가는 이야기였는데 그 전 이야기들은 이 이야기는 그냥 이 혼돈을 내재하고 있는 사람이 사라지는, 죽는, 처단당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서사 자체는 엄청 달라요. 제가 보기에는 전 영화들이랑. 그런 점이 제가 되게 재밌는 차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유사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네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이제 끝이고 추락이었지만 그걸 또 결국 네거티브 필름으로 바꿈으로써 그 약간 이면적인 면을 암시하면서 끝이 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러면 그 네거티브 필름이라는 게 라스폰트리의 필름인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게는 어쨌든 그렇지 않다라는 건가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결국 뭐 그 마지막 영화 끝날 때 잭이 거의 안 보이는 네거티브 필름이 나오잖아요. 잭이 없어진 그러니까 사실은 잭은 그 권리조차 얻지 못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네거티브 필름 안에 잭이 없으니까 영생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예술 작품으로서. 물론 그 밖으로 나오면은 더 하우스 대 잭 빌트라는 영화의 주인공이긴 하지만 그것도 그렇고 네. 잭이 그 빠져 죽은 죽었다고 볼 수 있겠죠. 빠져 죽은 그 불구덩이 안에 잭이 있는 거죠. 그쵸. 그쵸.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볼 수는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영화는 그래서 이중으로 읽히게 좀 만들어 놓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저에게는 이게 되게 빠져나갈 구멍을 많이 만들어 놓은 영화 같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일단은 남자 캐릭터가 처벌받는 얘기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네, 그쵸. 일단은 처벌받는데 저에게는 그 처벌이 결국 라스폰트리에가 내리는 처벌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자신과 잭을 같이 보도록 만들어 놓고 잭만 처벌되고 끝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그게 되게 저는 끝이 불쾌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애초에 같은 사람을 보게 해놓은 건 맞는데 동시에 은근히 계속 거리를 둬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정확하게 그 부분이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이 딱 판단을 내리기. 왜냐하면은 라스폰트리에가 그렇다고 잭이 나야라고 얘기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쵸. 이 영화를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첫 장면에 그게 그냥 일종의 층위를 그냥 나눠버리는 거죠. 그 재료에 의지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재료가 첫 번째 우리가 명확하게 보잖아요. 잭이라는 이름의 그 살인도구로서의 재료를 보고 그 살인도구를 들고 살인을 하는 잭을 보는 거고 그 관계처럼 이 라스폰트리에는 잭이라는 인물이 도구인 거니까 그 살인 도구처럼 도구인 거니까 재료인 거죠. 예, 일종의 반복되는 층의 뭐 우로보로스 같은 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구분선이 명확하게 있어요. 명확하게 있고 또 다른 어떤 점에서는 잭이 고장난 도구이듯이 이 잭이라는 캐릭터도 애초에 고장난 인간인 거고 그런 면에서도 라스폰트리에는 뭐 자기를 고장났다고 생각하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니까. 뭐 예를 들면은 잘 알려진 일화로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불안해서 비행기 못 타고 뭐 아니면 뭐 행동만 봐도 알 수 있는 거기도 하고. 네. 안티크라이스트 그 전에 이제 굉장히까지 아닌데 텀이 좀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치료받으면서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안티크라이스트를 쓰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 라스폰트리에라는 사람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좀 망가진 사람인 거고 뭐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차이는 이것도 굉장히 뭐랄까 그 반동 분자로서의 기질이 드러나는 건데 남자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까지는 그렇지 않았죠. 남자 주인공을 썼던 경우가 뭐 정말 초기작인 The Element of Crime이나
유로파 같은 영화들 진짜 초기작들은 남자 주인공이었는데 아니면은 뭐 중간중간에 뭐 백치들이나 아니면은 약간 떼주물 뭐 오마이보스 같은 영화 좀 다르긴 한데 그 외를 하면은 다 여성 주인공을 정면에 사용하는데 등장하는 네네. 근데 이 영화는 남자 주인공을 쓰고 있고 그러면서 변하는 구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손트리의 영화는 남성 캐릭터랑 여성 캐릭터의 전형성이 언제나 존재하거든요. 라손트리의 세상의 이분법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이분법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실 상징인 건데 남자는 이성을 담당하고 있고 여자는 감정을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라손트리 이 이분법이로 우리 세상이 이루어져 있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나누는 게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예를 들면 안티크라이스트의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를 잃었어. 그러면은 저는 그 장례식 장면이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그게 재밌죠. 안티크라이스트의 장례식 장면은 관에서 관시점을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건데 윌리엄 데포가 엄청 슬퍼하면서 걸어요. 그리고 샬롯 갱스부르가 되게 무표정하게 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장례식이 끝나고 윌리엄 데포는 괜찮아지는 거예요. 근데 샬롯 갱스부르는 미쳐버리는 그때부터 점점 차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윌리엄 데포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옳은 말들을 던지는 거죠. 정신 차려라. 언제까지 그럴 거냐. 그럴 수 없다는 얘기를 해서 그럴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샬롯 갱스부르를 억압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언제나 되게 대놓고 나오는데 그 감정을 억압하라고 주문해요. 이성이. 근데 그걸 억압하다가 감정이 빡쳐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내용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전개는 모든 라스폰트리의 영화에서 동일해요. 근데 문제는 이 구도가 언제나 있었는데 이 영화는 이 구도가 없어요. 네, 그러네요. 예. 이거는 저는 그런 면에서도 엄청 다른 영화예요. 그 ним포매니아까지의 영화랑 엄청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항상 남자가 카운셀러예요. 모든 영화에서. 그래서 괜찮다, 잘 될 거다. 너무 슬퍼하지 말고 이제 이 슬픔은 지나갈 거다라고 남자가 항상 얘기해주는 역할이었는데 그래서 사실 라스폰트리는 여성 혐오라기보다 인간 혐오에 제가 보기엔 좀 더 가깝거든요. 왜냐면은 근데 다른 이유로 싫어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차별주의자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너무 명확하게 나누고 있으니까. 근데 이 라스폰트리 영화에서 남성 혐오가 가장 명확하게 보이는 거는 이 남자들이 괜찮을 거다 그러고 나서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멜랑콜리아에서 괜찮을 거야 그러고 나서 자기 혼자 가서 혼자 살라고 자기 혼자 가서 자살하고 맞아, 약 먹고 편안하게 자살하고 아니면은 이제 이 겉보기에는 이성적이지 않은 이 여자의 말이 항상 틀린 것 같은데 언제나 이 여자 말대로 돼요. 그러니까 그 이성이나 그 과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하찮은 존재로 묘사되거든요. 그런 거를 잘 보여주는 게 멜랑콜리아의 그 망원경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애가 나무에다 철사 매달아가지고 이 원 크기 비교하는 거, 별 크기 비교하는 도구를 만들거든요. 라스폰트리에가 보기에 과학은 그런 건 거예요. 이 별것도 아닌 철사. 너무나 쉽게 허물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인데 재밌는 거는 그래서 이 잭이란 캐릭터는 사실은 그 이전에 남녀 캐릭터를 가지고 있던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은 이제 이 캐릭터가 어렸을 때 사춘기가 오기 전에 망가져버린 캐릭터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다르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카운슬러 역할을 하는 버지라는 캐릭터가 있긴 한데 이 캐릭터는 그 이전의 캐릭터들이 다르게 좀 거리를 두고 있어요. 이 잭이라는 캐릭터랑 그냥 정말 오히려 정말 관찰자에 가깝고 들어주기 위해서 있는 그쵸. 그러니까 들어주면서 그러니까 그 전에 카운셀러들이 억압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얘는 좀 더 그냥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그런 캐릭터에 가깝죠. 네네네. 그런 점이 그래서 자기 자신
같은 면이 있는 거고 음. 그런 면에서 약간 웃긴 것도 있죠. 저는 어떤 거죠? 웃기다기보다 약간 그래 너네가 이런 말을 하겠지 하지만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 있는 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모르겠네요. 그 다른 한편으로 재밌는 거는 이 버지라는 캐릭터 자체가 뭐 많이 하는 말이지만 이 브루노 간즈라는 배우 자체가 그 전에 했던 대표적인 역할들이 생각난다는 건데 첫 번째는 베를린 천사의 시 천사 그리고 두 번째는 히틀러 그쵸 다운폴의 히틀러 네. 이 두 캐릭터 다 무슨 캐릭터냐면 추락하는 캐릭터예요. 맞네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 뭘 했었냐도 중요하지만 뭐 그걸로 뭐 히틀러 얘기랑 그 발언을 연결을 시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두 캐릭터 다 추락하는 캐릭터라는 거예요. 하나는 천상에서 날개를 떼고 지상으로 추락하는 캐릭터고 하나는 지상에서 추락해가지고 벙커에서 자살하는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캐릭터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추락에는 무슨 차이가 있나? 두 정반대 캐릭터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라스폰트리에는 그래서 결국 다시 자기의 그 히틀러 발언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히틀러 발언이랑 연결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라스폰트리에가 했던 말 중에 대표적인 게 그 벙커에 혼자 앉아 있는 히틀러. 네. 근데 네, 그리고 다운폴의 마지막이 정확하게 그 장면이 없는데 그 장면은 생략돼 있는데 어쨌든 히틀러가 죽기 전에 이제 뭐 끝난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기운 없이 막 그런 장면이 있기 때문에 이 추락하는 인물들에게 언제나 마음이 가는 거죠 이 사람은. 그리고 그 추락은 결국에는 죽고 없어지는 과정이고 없어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무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 무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경계를 없애는 일이죠. 그렇죠. 사실 이제 라푼트리 영화는 뭐 워낙 많은 소스를 영화사에서 아니 예술 작품에서 너무나 많이 끌어와서 길어와서 미친 사람일 정도로 많이 끌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뭐 파도 끝이 없는데 그 중에 가장 재밌는 것은 타르코프스키를 끌어온다는 점인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타르코프스키 영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을 꼽자면은 뭐 실제로 안티크라이스트에서는 맨 마지막에 타르코프스키에게 바친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죠. 그래서 타르코프스키 영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에 하나는 부유하는 장면이거든요. 공중으로 떠오르는 장면. 그러니까 사실은 하강이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영화가 안티크라이스트거든요. 타르코프스키가 기적을 말하면서 그 사람을 띄울 때 라스폰트리에는 기적은 모르겠고 이건 알아. 내가 명확하게 아는 거. 우리 모두 지금 추락하는 중이고 죽음을 향해서 추락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기적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일어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죽은 나무를 심어서 타르코프스키가 물을 주면서 살려보려고 할 때 라스폰트리에는 이 나무 밑에 쌓인 시체들을 보아라 라고 하고 있는 퇴비가 되는 시체들 그런 건데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 영화는 큰 틀에서 내내 추락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왜냐하면 삶이라는 게 추락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실은 이들의 나눈 대화 자체가 지옥으로 내려가면서 맞아요.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끝에 갔을 때 제일 가장 밑층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의 재밌는 부분은 그 이전까지는 추락하면 끝이었어요. 근데 이 영화는 추락 이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 전작들이랑 또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흥미롭게도 도돌이표로서 좋은 답이라기보다는 예술로서의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긴 한데 그 전에는 예술로서의 영생에 대해서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추가된 건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전에는 어쨌든 그냥 죽으면 다 끝이에요. 그냥 무로 돌아가고 경계가 없는 곳으로 돌아가는 건데 여기서는 이 추락 이후에 대해서 관심이 있죠. 그래서 그 지옥을 가는 장면들도 보여주고 그리고 또 이 뭐 자제의지 뭐 시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시체를 보존하는 것도 보여주고 무엇보다도 그 마지막 에필로그 추락 과정 자체가
라스트 프론티어 영화를 복습하는 기분인데 그거는 뭐 영화 후반부에 라스트 프론티어 영화의 클립들이 굳이 나와서가 아니라 이 에필로그에 나오는 컷들이 라스트 프론티어 영화의 필모를 약간 따라가는 느낌을 주는 게 있어요. 우리 옛날에 카우보이의 노래를 할 때 그 단편들이 뭔가 코엔 형제 영화들의 연대기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더 하우스 대 잭 빌트에 뭐 예를 들면은 생각나는 것만 제가 적어봤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동굴에서 HDV 카메라 같은 걸로 촬영된 거는 이제 도그마 시절에 백치들 같은 영화를 연상하게 하고 뭐 비명과 곡성 뭐 이런 거 하면서 송유관 같은 거 땅 파는 기계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브레이킹 더 웨이브를 생각나게 하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다리 내려갈 때 벽으로에 쌓여있는 시체들은 안티크라이스트를 생각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도 점점 심연으로 추락해가고 있는 과정처럼 이 사람의 필모그래피가 보이기도 한다는 점도 뭐 저는 좀 재미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제 처음 봤을 때 앞에 한 2시간 정도를 진짜 이런 마음으로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옥에 딱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지옥 씬이. 그래가지고 약간 제가 그때 그런 말 했을 거예요. 약간 선물을 2시간 견디느라 힘들었지 이런 느낌으로 약간 봤는데 일단 그 연쇄살인마 이야기가 굉장히 뭐 창의적이긴 힘들고 창의적이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근데 지옥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굉장히 또 본인의 상상력도 있고 그걸 떠나서도 되게 마지막 종착점으로서 되게 아름답고 약간 안전한 공간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그 특히 이제 지옥 가기 직전에 자기 어린 시절에 그 풀 베는 소리 같은 걸 듣는다거나 그게 이제 지옥의 일부라는 점도 되게 재밌죠. 아무튼 그런 점에서 되게 그 공간이 재밌는 거예요. 어떤 이 죄에 따라서 지은 죄에 따라서 각자의 자리에 사람들이 붙박혀 있는 곳이고 불타는 지옥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름답고 안전한 종착점이라는 그런 약간 충돌하는 느낌? 그런 것도 되게 재밌고 또 마지막에 이제 잭이 지옥불에 떨어지더라도 나는 벽을 건너겠다. 뭐 그게 되게 어떤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그걸 되게 용감하게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증명하는 이 감독의 기계에 약간 매혹되는 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사실 그 20분 정도가 20분보다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나에겐 어떤 의미였을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저는 생각할수록 그거에 되게 꽂힌 것 같아요. 잭이 떨어지지만 트리에가 떨어지는 건 아니었다라는 점 그리고 자유낙하의 그 운동이 계속해서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그 전투기 얘기 같은 거 할 때 그런 것들이 되게 추락마저도 일종의 약간 나르시즘이 느껴지는 순교 같은 느낌이 있었고 그쵸. 또 사실 추락사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잭이 선택한 자살이라는 점에서는 누가 이게 처벌받는 게 아닌 거예요. 처벌이 아니라 잭에게 자율권이 있었고 그런 점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기분이 되게 나빴던 것 같고 그 이유는 이제 그 앞에 살인들이 그러면 의미가 다 저에게 있어서 변하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도 2번인가 3번인가 언급하는 게 자기가 랜덤하게 선택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첫 번째 이야기는 누가 봐도 첫 번째 살인이죠. 왜냐면 냉동창고에 원래 피자밖에 없었던 게 나오니까 처음으로 살인하게 되는 순간 그렇죠. 네. 그런 거를 보면 그 첫 번째 이야기가 굉장히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여자를 되게 멍청한 사람으로 만들죠. 그런 점에서 여자 멍청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잭에게 되게 어떤 초대를 하는 거예요. 물론 잭이 멀쩡한 사람이라면 짜증나네 하고 말 일을 잭은 이제 살인으로 옮기는 거긴 하지만 저에게는 되게 불쾌한 합리화가 내재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특히 우리가 이게 살인마에 대한 영화라는 걸 다 알잖아요. 아는 상태에서 이 영화를 볼 때 그 도구 잭과 잭을 계속해서 교차시켜서 그 서스펜스를 만들어내는 게 너무나 짜증나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리고 이 살인을 통해서 피에 묻은 손을 보면서
그 잭이 고개를 드는 순간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살인마로서의 시작 아니겠어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사고는 굉장히 짜증나는 기분 나쁜 사람 때문에 우발적인 사건이 되었지만 이제 잭을 각성시키는 거죠. 그렇죠. 각성시켰고 이 악의 세계를 불러들인 여자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씌우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는데 각성시키는 건 맞지만 그 여자에게 그 사건을 보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좀 이상합니다. 제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되게 짜증나게 만들었잖아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막 떠들게 만들고 그런 점에서 되게 잭에게 도구를 줬고 내가 안 태우겠다고 굳이 얘기를 했는데도 굳이 자기를 태워달라고 한 여자에게 근데 약간 잭의 살인에 그게 있다는 거죠, 제 말에. 저는 근데 뭐 그거는 뭐 받아들이기 나름일 수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평생 살면서 와야 될 순간이 그 순간. 그쵸. 네. 어디에라도 있을 수 있는 순간이지만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 이 여자가 그러니까 잭이 여러 번 거절하는 게 되게 그런 장치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저는 근데 이제 그런 장치라고 생각이 들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잭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얘가 망가져 있는 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건 그래요. 네네 뭐 말 그대로 배트맨 비기스처럼 어떻게 계기가 되었을 네, 그냥 그 계기의 순간을 그냥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저는 뭐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각성과 도구의 의지. 네네네. 뭐 그거라고 맞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여자가 짜증나는 인물이라는 거를 되게 잊고 지나가게 만든다는 점에서 되게 기분이 뭔 소린지 아시겠어요? 하여튼 저에게는 그게 되게 생각할수록 기분이 안 좋았던 것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 살인이 되게 재밌잖아요. 코미디잖아요. 거의 그 OCD 감각 때문에 계속 들락날락하고 막 정말 아슬아슬하게 경찰에 그걸 피해가고 하는 것들이 조크 같고 그게 조크고 이게 되게 이 살인마의 권위를 사실 어느 정도 떨어뜨리는 면이 있고 그 권위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약간 이 사람의 그 행위에 약간 유머를 부여하는 것도 있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영화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 점에서 약간 그 영화인 건 알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영화인 건 맞지만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비가 내려서 그거를 다 지워주는 장면 같은 것들이 뭐랄까 내가 살인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라는 그런 느낌이랄까 라는 게 있었고 그 섹션에서 또 다른 살인이 2번 더 일어나잖아요. 어떤 여자 죽이고 길 가다 또 죽여서 같이 사진 찍는 거기에서 이제 자기 OCD가 조금씩 완화되어 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또 약간 짜증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병 치료하려고 지금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거지. 그래서 또 거기에서 약간 이렇게 됐는데 저 콧방귀예요 방금. 근데 세 번째 살인은 이제 잔인함의 정도가 또 대폭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그걸 봤을 때 그냥 랜덤한 어떤 스트레인저를 죽인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관계를 쌓은 사이에서 그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이 이제 또 보여지잖아요. 네, 점점 강해지는 거죠. 그 네 번째에서는 약간 궤변 같은 논리조차도 실종된 그냥 억울해하는 못난 남자의 모습 이런 거였던 거고 거기에서 이제 되게 육체적으로 보기 힘든 그런 장면들을 넣음으로써 거리를 두고 잭을 어떤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건 알겠지만 그와 동시에 이거를 보는 나에게는 그게 큰 차이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차이가 있죠. 왜냐면 살인 장면 같은 거를 즐기라고 만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에 차이 같은 것들은 있겠지만 저는 되게 2시간 동안 그리고 마지막에 그 재량 학살 에피소드는 살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죽이려고 했지만 못 죽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되게 이분이 살려주신 거예요. 이 유지태와 아이들을. 그런 면에서 저는 약간 너무 뭐지? 이 사람 너무 오만하시다. 오만하죠.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만하고 사실 5번째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라스 폰 트리의 인시던트인 거예요. 인시던트라고? 라스 폰 트리가 죽인 5번째 사람은 잭인 거라고요. 그렇죠.
5번째 죽는 사람은 잭밖에 없죠. 그 잭이 죽인 사람이라. 근데 아무튼 그런 점에서 오만한데 오만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너그럽게 살려주시고 그 앞에 8명 정도를 죽인 내 눈앞에서 고문하고 죽였는데 잭이 한다는 말은 너무 동어반복적이고 궤변이고 궤변이 아니다 하더라도 굉장히 단순한 논리인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의 어떤 천성 같은 호랑이와 양 같은 거다. 호랑이가 자기가 양을 죽이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듯이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럼 네가 옷은 왜 입고 공부는 왜 하나? 라는 생각이 전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치 미학과 아이콘에 대한 얘기 같은 것들 봐도 어떤 예술가 유명세를 되게 동의어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약간 이게 자기에 대한 이야기 같이 계속 느껴지는 면이 그쵸.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심플 이야기 같은 것도 자기가 이제 최근에 그 미투 논란에 휩싸였는데 뭐 이제 본인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왜 남자만 잘못해 이렇게 생각하진 않겠지만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넣은 거죠, 그냥.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건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는 듯한 느낌? 저랑은 좀 그런 면은 달라요. 그래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 제일 자기가 만들면은 욕먹을 이야기를 그렇죠. 넣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었을 때 더 욕을 먹는 이야기? 네. 근데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고 또 할 수 있는 게 맞는 거다라는 걸 주장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그거는 맞고 근데 그것이 불러오는 효과라는 것을 봤을 때는 저에게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너에게 주어진 혐의에 대해서는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으면서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혐의가 주어진 게 없죠. 왜 없죠? 뭐가 있죠? 이 사람 회사에 대해서 그 퇴사하신 분이 뭐 프로듀서랑 라스폰트리에게 말고 이 회사에 그 라스폰트리에도 해당이 안 돼요. 아니에요? 네, 사장인가? 뭐 이상가였는데 맞아요. 그 사람은 어쨌든 그래서 일단 1차로는 제명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뭐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자체 라스폰트리에게 직접적으로 한 거는 이제 비욕밖에 없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나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비욕이 한 거는 그냥 좀 애매해요. 비욕은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내가 가기 전까지 촬영장은 되게 말도 안 됐는데 내가 거기에 약간 맞서서 나는 사실 되게 부당한 그런 걸 당하진 않았다. 근데 내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근데 비욕이 말한 거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왜냐면은 비욕이 말한 제기한 혐의는 제가 보기에는 되게 철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 나를 자기 마음대로 막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아티스트가 저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내가 인형이냐 네가 시키는 대로 하는 기계가 아니다. 약간 오히려 이런 논쟁에 좀 가까워서 그리고 그거는 저는 라스폰트리에가 어쨌든 사람을 괴롭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게 혐의라고 할 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얘기하면 그게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약간 떠나서 방법론의 차이 정도로 볼 수 있는 그렇다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아마도 다른 여자 배우들이랑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비욕이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아티스트로서의 삶이 그거랑 영화라는 현장이 안 맞았을 확률이 제가 보기엔 사실 좀 높아요. 그냥 그 이후에 여배우들과 협업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저에게 있어서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라는 게 뭐랄까 자기 합리화인 거죠. 그런 면에서 되게 그걸 2시간 동안 8명을 죽여가면서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싫었던 거였고 왜 그 얘기를 이제 홍보할 때 많이 써먹었잖아요. 칸에서 100명이 걸어나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써먹었잖아요. 그래서 홍보할 때 많이 써먹었나요? 제가 써먹진 않았지만 전 그런 문구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냥 칸 영화제 때 기사가 그냥 그렇게 엄청 났던 거라서 개봉 전에 이미 근데 개봉할 때 근데 보도자료에 그런 걸 써놓으면 기자들은 일단 이게 되게 쇼킹한 거니까 그런 걸로 기사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보도자료를 냈다는 거니까 홍보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것도 뭐 그거 자체가 이미 기자들이 먼저 이거 얘기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실제 뭐 어쨌든 걸어 나갔다면
저는 그게 되게 지겨워서 나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왜요? 빡쳐서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런 얘기 내가 듣고 있는 게 지겹다 이거예요. 근데 약간 그게 역겹다에 가까운 것 역겹다에 같아요. 가깝죠. 지겹다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역겨운 포인트가 그게 진짜 막 화면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자기 합리화와 궤변이 이제 역겨운 거죠. 그렇죠. 그런 생각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영화 직후에 받은 감상과 계속 생각하면서 좀 달라진 거죠. 근데 그런 게 사실은 한번 보고 기분 좋게 잊어버리는 영화보다는 낫지만 이걸 봤을 때 되게 화가 났다 라는 점은 또 저에게 남겨진 포인트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네. 뭐랄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재밌는 거는 그게 라폰트리에가 관객이 그렇죠. 네. 열받으라고 너 열받으라고 만든 거다 라는 게 또 재밌는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봐야 되냐 안 봐야 됐을 때는 보고 열받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고 하지만 내가 영화를 보면서 열받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그러면 이제 영화관이 다른 거죠 이미.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걸 보고 열받고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해보고 좋았다라고 생각하진 않는 거죠. 그렇죠. 아이씨 이런 거죠. 그렇죠.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뭐죠? 아재 개그. 주연 잭이 맷 딜런이잖아요. 밥 딜런의 그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한 이런 거 되게 아재 개그 귀엽다. 어쨌든 아재 개그 매니아로서 아재 개그 매니아로서 인정 이런 거죠. 그 아재와 제가 비슷한 아재 개그를 즐기다니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나 봅니다. 그 아재와 네, 그렇네요. 뭐 저는 그래서 보고 난 감상은 얘는 어쩌려고 그러는 건가 그냥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깎으려고. 왜냐면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뭐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다른 영화고 전 영화들이랑 그리고 또 보기 싫은 좋게 말하면 불편한 나쁘게 말하면 기분 나쁘게 만드는 불쾌한 그렇죠. 불쾌한 영화를 만들어야 했다는 이 사람의 목적에서 이제 드디어 불쾌함의 대상이 자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게 끝까지 가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불쾌한 거잖아요. 이제 감독이 불쾌함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거를 분명히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잖아요. 이 영화는. 그거 자체가 뭐 사실 큰 틀로 봤을 때는 십자가를 지는 건가요? 근데 사실 알레고리로 보면 사실 그렇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점이 더 싫은 거예요. 자기가 뭔데 십자가를 자꾸 지는 거야. 하지만 지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어쨌든 그래서 네. 저는 이 사람이 이제 다음은 또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도대체 그런 것들이 궁금해지는. 네, 그러면 자기의 좀 더 깊은 곳을 끄집어내는 거기엔 대체 무엇이 있을까? 그쵸. 그런 지점이 좀 저는 흥미로웠고 여기까지 할까요? 그럴까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하시는 동안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왜요? 제가 추천 영화를 까먹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저는 추천 영화를 사실 하나로 못 정했는데 그러면 제 것까지 해주세요. 오늘. 그러니까 저는 그냥 네. 쭈루룩? 진짜 많이 쓰셨네요. 근데 이게 추락에 관한 영화를 그냥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 어쨌든 저는 제일 핵심은 추락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생각났던 거는 알퐁소 쿠아론의 그래비티. 이거는 이제 중력이 없는 상태 세계에서의 추락, 중력으로 돌아가기 위한 사투. 그리고 동시에 그 점이 되는 장면이 있잖아요. 추락하면서 그런 장면 때문에 생각이 났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곧 개봉하는 퍼스트 리폼드. 네, 퍼스트 리폼드 생각났는데 이 퍼스트 리폼드에는 그 타르코프스키의 부유와 비슷한 장면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면으론 라스 폰 트리에가 부유를 시키면 이렇게 부유시키겠다 싶은 영화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거는 이제 보시면 되고 네네. 볼 거예요. 부들부들. 볼 건데. 그러시고요. 네. 세 번째로는 이제 히치콕의 현기증이 생각났는데 뭐 현기증도 추락을 많이 하네요. 네, 추락하는 영화라서 그 추락에 대한 공포가 인간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영화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굉장히 동일한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있는 인간들도 다 추락에 대한 공포, 소멸에 대한 공포를 갖고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라푼젤 영화의 모든 캐릭터는 잭을 제외하고 다른 거는 이제 추락에서 이제
올라와야죠. 상승으로서 음.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나르 대 버드맨. 추락하다가 갑자기. 네, 부유하는 영화. 이제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추락하다가 다시 부유하는 영화. 그냥 여기까지 할게요. 사실은 추락했겠지만. 네,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네. 추락에 대해서 하셨으니까 네. 저는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그냥 갑자기 오늘 또 아침에 본 거를 잠깐 보면서 안 그래도 아까 데이비 핀처 얘기를 잠깐 하셨고 해서 마인드 헌터를 추천하겠습니다. 네. 그 마인드 헌터의 이제 배경이 되는 게 70년대인데 60년대 말인가? 70년대 정도인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연쇄살인범에 대한 어떤 연구가 시작됐고 그걸 시작하는 단계의 사람들을 이제 그린 드라마인데 거기서 좀 재밌었던 거는 연쇄살인범들은 꼭 어릴 때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릴 때 동물 학대를 하는 것으로 보통 시작한다라는 게 있는데 잭이 그렇죠. 동물을 학대하죠. 근데 뭐 사실 필연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 죽이 너무 어려우니까. 맞아요. 더 힘없는 동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뭐 사이코패스의 심리랄까 그런 것들을 이제 특히 나르시시스트적인 면모를 가진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 뭐랄까 되게 재밌어가지고 시즌2를 기다리면서 한번 보면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네. 그 라스 폰 트리에가 이제 미국의 나쁜 놈을 생각했을 때 사이코패스 살인범, 연쇄 살인범을 떠올렸다고 하는 거에서 봤는데 그렇죠. 되게 물론 연쇄 살인범 세계 어디에나 있겠지만 뭐 우리가 잭 더 리퍼도 있고 잭 더 리퍼도 영국에 잭 더 리퍼도 있고 그렇지만 되게 저는 그 말엔 되게 깊이 공감했던 것 같아요. 미국적인 병리 현상이라는 점에 되게 공감을 해서 미국인이 만든 연쇄살인범 드라마를 한번 보시라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면은 뭐 저희 55번째 에피소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조던 필 감독의 새 영화 어스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영화 시작해서 이만.